안녕하세요. 창작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 리딩북의 준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디졸브라는 소설입니다. 그럼 읽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졸브 파트 1. 아내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간 지 열흘이 지났다.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전날, 낮아진 신용 등급으로 인하여 10여 군데의 대출 회사로부터 퇴짜를 맞고 풀이 죽어 동네 놀이터에 앉아 소주 3병을 들이킨 것이 화근이었다. 눈을 떴을 때 어깨에 꽃봉오리 1개를 단 순경이 내게 물컵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제 정신 좀 드셨어요? 그 멀쩡하게 생긴 분이 술에 취해 아무 데서나 주무시고, 아저씨 그러다 큰일 치러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바짝 말라 텁텁한 입으로 순경이 건네준 물을 흘려넣자 그제야 사방이 눈에 들어왔다. 파출소 내부에 놓인 나무 벤치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는 내게 키보드를 두드리던 경장 한 명이 한심스럽다는 눈빛으로 퉁명스럽게 질책하였다. 지갑 속에 신분증 말고 아무것도 없던데 돈이나 신용카드 도난 당하신 건 아니죠? 어젯밤 소주 3병을 사고 남은 주머니 속의 동전 몇 개가 내가 가진 전부였다. 못마땅한 표정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는 시간, 허기가 밀려왔다. 죽으려면 당신이나 죽어. 왜 우리까지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나갈 거야. 며칠 전 딸아이를 끌어안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내게 소리를 질러대던 아내의 냉랭한 눈빛이 떠올랐다. 수연아, 수연아. 겨우 찾아든 집은 마치 도둑이 든 듯한 모습이었다. 방문을 열어젖히며 딸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기저기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이 대신 나를 반기고 있었다. 전화기를 꺼내 정신없이 주소록의 번호들을 눌러댔다. 자네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나에게 전화를 해서 누구를 찾아내라는 겐가? 아니, 낳아놓기만 하면 부모인가? 언제 남편 노릇, 알비 노릇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있기를 하나. 나도 걔들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말해줄 수 없으니 이런 전화 하려거든 다시는 전화하지 말게. 결혼 전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던 장모님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칼바람이 휘휘 불어왔다. 망할 놈 어디다 전화질이야. 채 끊기지 않은 수화기를 통해 몇 마디 욕설이 마저 들려왔다. 밤이 오도록 전화기 옆에 앉아 담배만 피고 있었다. 빈 담뱃갑을 구겨 던지고 나서 딸 아이의 방에서 들고 나온 돼지 저금통을 땄다. 아내를 닮아서 모으는 것을 좋아했던 딸아이의 돼지 저금통에서는 3만원 남짓한 동전이 쏟아져 나왔다. 동네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과 소주 몇 병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와 소주를 병째 들이키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빠, 여보세요? 수연아, 지금 어디야? 엄마는? 전화기 속 딸 아이의 목소리는 급하게 쫓기는 듯 이어졌다. 아빠, 나 엄마하고 잘 있어. 여기 어디라고 말 못해. 나 몰래 나와서 전화하는 거야. 내 방에 보면 돼지 저금통 있어. 아빠 밥 굶지 말고 또 전화할게.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린 딸아이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다시 들리기를 넋놓아 기다리다가 쏟아지는 졸음을 주체하지 못한 몸뚱이가 공상맞게 무너져 내렸다. 선배하고 싸운 인연이 20년이 넘는데 어떻게 나를 이리 속이고. 선배, 나 좀 살려줘요. 내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봐줘요, 제발. 좋아,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 나 정말 나쁜 놈이야. 이제 됐지?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한데 따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따지자고. 이렇게 울고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선배, 안 돼요. 가지 말아요. 내 말 한마디만 더 들어봐요, 선배. 선배의 반응은 더없이 냉랭했고 꿈은 절망적이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아든 나는 딸아이의 이름을 불러댔다. 수연아, 수연이니? 여보세요. 김기철 씨 되십니까? 여기는 MK카드사 채권관리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빗독촉 전화로 시작하여 빗독촉 전화로 끝내고 있었다. 절박함 속에 딸아이의 전화만이 나의 삶을 지탱해줄 유일한 끈이었고, 시간은 끈끈한 점액질의 몸통을 작은 구멍으로 흘려보냈다. 돼지 저금통 속의 동전도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이곳에 갇힌 채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었다. 아니, 나한테 전화 한 통 했어야지. 왜 이렇게 되도록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몇 주 전, 그나마 겨우 구해서 다니고 있던 배달일마저 사소한 운송사고로 인하여 실직한 상태에서 체면불구하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댔었다. 아, 기철아, 내가 지금 회의 들어가서 좀 바쁘거든? 이따가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야, 임마, 나 이번 주식하다 쪽박 찼다는 소식 못 들었냐? 내가 좀 알아보긴 할 텐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나도 안 사람한테 용돈 타서 다니는 처지에 뭐라고 약속할 수가 없네. 몇 번의 거절 끝에 나는 전화 걸기를 멈추었다. 하지만 짠돌이로 소문이 자자한 해국이에게까지 전화를 걸 용기는 없었다. 염치 없이 설렁탕 2그릇을 개눈 감추듯 비워낸 내게 그가 담배 한 대를 건넸다. 내 가게 뒤쪽에 직원들 숙소로 만들어 놓은 쪽방이 하나 있는데 지금 비어 있거든? 그곳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샤워 시설도 되어 있고 대충 취사도 가능하니까 지내는데 불편은 없을 거야. 아직도 남아있는 구차한 자존심으로 손을 저어대는 나를 끌고 해국이 걸음을 옮겼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너도 목욕이라도 다녀오든지. 일단 자고 내일 보자. 만원권 20장을 지갑에서 꺼내 또박또박 세어 건네준 해국이 가게 문을 닫고 떠나간 뒤 직원 숙소의 낡은 침낭에서 나는 심연같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저씨, 저희 사장님 친구분이시라면서요? 일어나시면 밥 챙겨 먹이라고 하셨어요. 작업복을 입은 직원 한 명이 타이어를 굴려가다 말고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챙겨준 김치찌개 한 그릇을 비우고 방으로 돌아와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자니 이유 없는 불안함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다. 다시 가게로 나가 트럭에서 내려주는 타이어 하나를 받아들고 창고 쪽으로 굴려가는 나를 아까의 직원이 막아섰다. 아저씨, 그냥 놔두세요. 심심하시면 씻고 옷부터 좀 갈아입으세요. 세면장에 걸려있는 전신 거울을 통하여 남루한 행색의 사내가 보였다. 찌들다 못해 삭기 시작한 속옷을 벗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도록 수건으로 문질러댔다. 찬물에 몸을 떨며 서 있자니 거울 속의 사내가 비쩍 마른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나 역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도 그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파트 2. 그는 오늘도 TV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빼꼼히 열려있는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구부정한 등을 보고 있자니 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아버지 식사 하셨어요? 그는 여전히 TV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간단히 답을 하고 만다. 학교 다녔으면 밥부터 챙겨 먹고 공부를 하다 가든지 왜 거기 서서 시간을 축내?
누가 지혜비 안 닮았다가 할까봐 허송세월이야, 허송세월이. 부엌에서 들려오는 쇳소리. 그 길로 집을 나와 독서실로 가는 길에 위치한 시장에 들러 튀긴 한 젓씨를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아직 배가 채워지지 못한 탓에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접힌 1,000원권 지폐를 만졌다 놨다 하며 망설이고 있자니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그렇게 혼자 먹으면 맛있어? 어? 아니? 엉겁결에 대답을 해놓고는 내 어깨를 두드린 이를 바라보았다. 너 나 몰라?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주변에서 자전거 타다가 나랑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아, 맞다. 환하게 빛나는 하늘색 점퍼. 그녀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2달 전쯤 무려한 주말에 독서실을 빠져나와 근처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친구인 성배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지역에서 운영하던 일종의 보행자 천국이던 그곳은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하지 않는 지역 행정 덕분에 내 또래의 철없는 양아치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쉼터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 그날 역시 어린 양아치들의 옆을 지나치며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아대고 있었다. 야, 저기 봐봐. 성배의 눈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담장을 사이에 둔 여고의 교실이 보였고 건물의 창문으로 3명의 여고생이 몸을 내밀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다른 2명은 이 근처에 손을 모아 무엇인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보자. 성배의 자전거는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한테 뭐 할 말 있어? 자전거 남자끼리 타니까 재밌어? 재밌으니까 타지. 재미없으면 타겠냐? 그럼 너네끼리 계속 타던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성배와 계집애들과의 실없는 농담과 시비가 오갔고 계집애들은 뭐가 그리 우스운지 깔깔대며 웃어댔다. 야, 넌 입이 막혔냐?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중 한 계집애가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그때까지 학생복 차림의 계집애들과는 다른 빛나는 하늘색 점퍼에 홀려있던 나는 깜짝 놀라 대는 대로 말을 주워 뱉었다. 너희들 몇 학년인데 반말이야? 우리는 3학년이다. 우린 2학년인데 나이는 너희랑 동갑이니까 반말해도 괜찮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으려니 한심한 듯 나를 바라보는 성배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때 하늘색 점퍼의 계집애가 다시 말을 이어했다. 우리 배고파. 너네 돈 좀 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 학교 정문으로 나와라. 지금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계집애들이 창가에서 사라진 뒤에야 성배와 나는 둘 다 가진 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을까 말까 망설이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야, 그냥 튀자. 저것들하고 같이 갔다가 무슨 쪽을 당하려고. 그래도 하늘색 잠바 입은 계집애 이쁘지 않았냐? 아, 몰라. 난 도서실 가서 좀 잘 거야. 하긴 저것들 뭐 사 먹여봐야 먹을 것만 먹고는 다음부터 아는 척이나 하겠어. 바람 맞추는 것도 재밌다. 야, 있는 힘껏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려나가는 나의 등 뒤에서 성배의 아쉬운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안. 그때는 바쁜 일이 있어서. 생각났어? 미안하면 지금이라도 맛있는 거 사줘. 막 튀겨진 오징어 튀김을 간장에 찍어 입안에서 오물거리고 있는 계집애의 옆모습에 마음을 뺏겨버린 나는 주머니 속의 동전을 손 안에서 달그락거리며 계집애와 나란히 길을 걸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알아본 거야? 그전에도 너 몇 번 본 적 있어. 이 근처에서 제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잖아, 너. 나도 모르게 얼굴을 매만졌고 계집애는 라일락꽃 향기에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올망졸망 매달린 보라색 꿀문망을 해서 퍼져나온 꽃향기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너 이름이 뭐야? 기철이. 김기철. 김기철? 생각했던 대로 평범한 이름이네. 나는 미래라고 해. 신미래. 이름 예쁘지?
새벽 2시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이 근처에서 제일 어두운 얼굴? 한참을 서서 이런저런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하고 얼굴을 문질러 보기도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기 전 안방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TV는 방송 시간이 지난 관계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회색 화면에 불과하였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모니터를 향해 있었다. 나는 모니터의 전원을 꺼줄까 하다가 그냥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당기고 누웠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라일락 꽃 향기를 맡으며 잠이 들었다. 그 옷 입었네. 하늘색 점퍼. 어제 네가 그랬잖아. 이 옷 입었을 때 예뻐 보였다고. 다음날 오후 8시가 되어 독서실 앞에 위치한 커피 자판기 앞에 나섰을 때 약속대로 그녀가 나와 있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씩을 뽑아들고 시장을 지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두운 밤거리를 쏘다녔다. 너 여자친구 진짜 내가 처음이야? 응. 너 키스해봤어? 아니. 너 보기보다 되게 귀엽다. 우리 키스할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텀블링대 위에 걸터앉아 커피를 나눠 마시며 다리를 흔들고 있던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빨았다. 아주 잠깐 회색 모니터 앞에 그가 생각났지만 라일락 꽃향기에 취한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기철아! 기철아! 꿈만 같았던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주말, 나를 찾는 성배의 헐떡거리는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묻어나왔다. 튀어! 빨리 튀어!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학교도 가지 말고 독서실도 오지 마. 빨리 튀라고 이 새끼야.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내가 성배의 손에 이끌려 독서실의 계단을 내려와 매일 밤 그녀와의 약속 장소였던 자판기 앞을 지나칠 때였다. 야 인마, 거기 너 거기서 봐. 아 씨발 좆됐다. 내 귀에 속삭이는 성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를 불러 세운 이는 가죽 점퍼에 긴 장발을 기르고 있는 어디선가 낯이 익은 남자였다. 네가 기철이냐? 아 덕수형, 얜 정말 모르고 그런 거예요. 진짜 몰랐어요. 누가 너덜러 껴들라 그랬어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조용히 따라와. 남자의 발길질에 차인 성배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뒹굴었고 그런 성배를 어찌 챙기지도 못한 나는 남자의 뒤를 따라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야, 정신이 좀 드냐? 겁에 잔뜩 찔린 성배가 내 몸을 흔들었고 참기 힘든 예리한 통증이 머릿속을 쿡쿡 찔러댔다. 덕수가 내 후배라서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거야. 일어나는 대로 집에 가기 전에 내 가게로 들러라. 형님 고마웠습니다. 내일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몸을 몇 번이고 굽신거리는 성배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는 이가 동네 선배인 수창임을 알아차리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몸은 연신 거친 숨만 내쉬고 있었다. 너 끌려가고 나서 하도 걱정이 돼서 수창임한테 달려가는데 도착해보니까 벌써 만신창이가 돼 있더라고. 그나마 형이 말려주고 병원비도 처리해주고 하여간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그 말이 사실이야? 미래가 덕수 그 자식 깔따구라며. 병신아, 그녀이 널 가지고 논 거야. 어쩐지 그녀하고 너하고 사귄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 덕수형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또 그녀 만났다간 그때 너 죽을지도 몰라.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다. 몇 알의 약을 받아먹고 누운 나의 머릿속은 갖가지 생각들이 뒤엉켜 목과 머리를 분리해내고 싶은 지경이었다. 어제 덕수하고 이야기 해보았는데 미래 그 계집애가 원래 끼가 많아서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 널리고 널린 게 여자야. 쪽팔리게 누구한테 맞았느니 그런 소리 할 생각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공부들이나 해라. 너희들 고3이잖아. 선배의 가게를 나와 집으로 숨어든 나는 아파트에 철문을 닫고
회색 모니터방의 건너편 공간에 들어앉았고 망상의 늪을 헤엄쳐 다니는 머리를 쥐어 뜯으며 눕고 서고 앉지도 못하는 불면의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다. 기철아, 나 좀 살려줘, 기철아. 아무래도 미래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언뜻 들려온 누군가의 목소리에 선잠에서 깨어난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주섬주섬 옷을 챙겨 까치발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새벽 5시. 집을 나서기 전 살짝 열린 물틈으로 그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구부정하게 휜 그의 등이 여전히 회색 모니터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집을 빠져나와 그녀가 다니는 학교를 향해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잘 있었어? 날이 밝자 한두 명씩 모습을 드러내던 여학생들이 등교 시간의 막바지에 이르러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다시 한두 명씩 줄어들었다. 정문이 바라보이는 골목에 몸을 감추고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만 교문이 닫힐 때까지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허겁지겁 달려온 한 여학생이 담을 넘던 모습을 보고 있다가 기다림을 포기하고 몸을 돌리려 했을 때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먼 거리였지만 한눈에 그녀임을 알 수 있었던 나는 순간 멈칫했던 그녀를 향해 한달음에 달려갔다. 미래야, 나랑 말 좀 해. 나 너하고 할 말 없어. 멀리 시선을 피하는 그녀의 무심한 표정에 순간 자존심이란 놈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 감정 가지고 장난쳐도 되는 거야? 말 좀 해봐. 좋아.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지? 나 정말 나쁜 년이야. 이제 됐어? 미안한데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좀 말아줘. 마치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미래야, 안돼, 가지마. 나 좀 살려줘, 미래야. 자존심 같은 것은 어찌되든 좋았다. 무릎을 꿇은 내게 그녀의 말이 비수같이 꽂혀들었다. 추하게 왜 이래 정말. 남자가 좀 쿨할 수 없어? 다신 찾아오지 마. 처음으로 그녀에게 극심한 사리를 느꼈다. 하지만 실제 그 일을 저지르기에 나는 심약했고 꿇은 무릎을 펴기에는 미련이 남아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엉거주춤 몸을 일으키자 무릎에 박혀있던 작은 돌멩이들이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것들이 부두둑 떨어져 나왔다. 파트 3. 모자라는 점수로 지방의 한 대학에 턱걸이 입학을 하였던 내가 2시간 가까이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통학하기를 2년째 계속하던 어느 날 새벽까지 계속된 아르바이트로 인해 늦잠을 잔 나는 늦은 등교를 하고 있었다. 어이, 또 지각이야? 전철이 철문을 열어 새로운 승객을 객차 내부로 밀어넣었을 때 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건네고 옆자리에 앉는 그는 강의실에서 몇 번인가 보았던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이름을 알지는 못했다. 심심하면 이거나 봐. 아직 다 읽지 않은 거니까 읽고 나면 돌려줘. 가방 속에서 주섬주섬 중국 회계책을 꺼낸 그가 내 무릎 위에 신문 하나를 던져 놓았고 나는 그가 던져준 신문을 손에 쥐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전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였을 때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어이, 그거 안 볼 거야? 안 볼 거면 이리 줘. 아니. 미안, 다른 생각 좀 하느라고. 그러고 보니 어느 때인가부터 신문을 읽어본 기억이 없었다. 좀 더 큰 사건과 좀 더 작은 사건, 좀 더 큰 죄를 지은 자와 좀 더 작은 죄를 지은 자,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동적이지 않은 이야기. 여전히 세상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다음 장을 넘기려는 나의 눈에 정말 우연히 그것이 눈에 띄었다. 공사장에서 추락사한 62세 이모씨의 숙소를 정리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된 이모씨의 가방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금이 저축되어 있는 통장이 나왔다.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메모에는 혹시 자신이 죽게 된다면 행방불명된 아내와 아들을 찾아 돈을 전해달라는 유언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생전 이모 씨가 문맹이였다는 점을 들어 유언을 대필해준 누군가를 수소문 중이며 고인의 안타까운 유언을 받아들여 이 씨의 아내와 아들을 찾고 있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고인의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문희철 노원경찰서 형사과. 내 아들도 컸으면 딱 너만 했을 건데. 수험생이었음에도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던 나는 여름방학 내내 독서실에 가는 대신 집 근처의 아파트 공사장을 전전하고 있었다. 사랑이 빗물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술에 취하면 나훈아의 바보 같은 사나이를 구성지게 부르던 그는 자신의 아들뻘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난히 나를 챙기던 공사장의 인부였다. 그가 문맹이라는 것과 젊어서 그의 아내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것을 빼고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가끔 1,000원짜리를 접어 내 손에 건네던 그가 메모지와 볼펜을 내게 가지고 왔을 때에는 뭔지 모를 불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났다. 여기다가 내가 써달라는 대로 좀 써줘봐.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아씨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거기에 그렇게 써줘. 나 죽으면 내가 가진 거 모두 챙겨서 우리 마누라하고 아들 찾아서 챙겨주라고. 아무래도 살아서는 못 볼 모양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살아서 만나셔야죠. 아무 말 말고 그렇게만 써줘. 내가 건네준 메모지를 마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듯 찬찬히 살펴보던 그는 그것을 찬찬히 접어 준비된 봉투에 넣은 후 주머니 속에 챙겨 넣었다. 고맙다. 나는 그가 내 손에 쥐어주고 간 1,000원권 지폐와 숙소로 향하는 그의 구부정한 등을 번화가며 바라보았다. 이 신문 내가 좀 챙겨갈게. 미안. 어이, 학교는 어쩌고? 다시 전철이 멈추었을 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양해를 구한 나는 마침 도착해 있던 반대편의 전철에 올라탔다. 저 말씀 좀 묻겠는데요. 형사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입구에 보초를 서고 있던 유경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의미 모를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을 뻗어 한 곳을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그곳에는 경찰서 내부로 연결된 인간들의 띠가 길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이 주로 중년 여성들과 나이 어린 남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는 일이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학생도 아버지 찾아온 거야?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형사과에서 민원실로 업무를 넘겼다니까 저쪽으로 가봐. 이건 뭐 복권 남촌도 아니고 다 어이가 없어서. 가래침을 뱉어내는 그를 뒤로 하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입구 쪽을 포기하고 주차장 뒤쪽으로 뚫린 작은 입구를 통해 경찰서의 내부로 들어서려 하였으나 그곳 역시 다른 유경에 의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쪽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다른 업무가 있으시면 정문으로 가셔서 각 부서로 문의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부로의 진입을 포기하고 중년 여성들과 어린 남자들의 줄에 합류하려니 경찰서 내부에 이미 자리를 잡고 웅성대던 이들이 밖으로 밀려나왔다. 일단 밖으로도 좀 나가세요. 입구를 막고선 중년의 경찰이 손에 쥔 핸드마이크를 통해 경험 많은 말투로 주차장에 가득 찬 인파를 달랬다. 여러분이 모두 고인의 유족임을 주장하고 계시니 하마터면 무용고자로 분류되실지도 모를 고인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두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도 진위를 가려 고인의 신상을 인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종이와 볼펜을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린 종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일단 댁으로 귀가하시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에게 예를 갖추고자 하는 분들은 그처 땡땡병원 영안실로 가시면 영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쪽에 가셔서 예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고 옆에 서 있던 위경 한 명이 종이와 볼펜을 나눠주기 시작하자 웅성거리던 이들이 입구 쪽으로 몰리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줄의 중간쯤 서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여보, 내 이 어린 것을 혼자서 키우느라 이 고생을 했는데 여기 이것들이 모두 생떼를 쓰며 죽자사자 달려든 일을 어쩌면 좋겠어. 억울해서 못 살겠네.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아버지. 여기저기서 쓰러지는 사람과 바닥을 뒹굴며 울부짖는 이들이 속출하더니 경찰서의 주차장은 삽시간의 울음바다가 되었고 경찰서의 진입을 포기하고 병원의 영안실로 향하던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어 섰다. 한 걸음, 두 걸음, 잊힌 줄 알았던 무릎에 박혀있던 작은 것들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나는 그대로 멈춰서서 발밑에 떨어진 버려지고 버림받은 것들을 보았다. 파트 4. 그때 회색 모니터방에 틀어앉은 그의 굽은 등을 떠올린 나는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이의 얼굴을 마침내 기억해냈고 그 역시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이 디졸브라는 작품은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디졸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의 얼굴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자주 보시나요? 오늘 거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준영이었습니다.